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평범한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했었어요. 자주 보는 채널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람에게 마냥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했던 케이스인데요. 보통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어떤지를 보고 결혼을 하게 되죠. 가족과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되던 부분이었거든요. 남편과 만나면서 마음은 커져가는데 혹시라도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었지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님과 돌연인 되실 분이 모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태연 씨와 교제 중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연 씨. 부족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여기는 태연이 동생 태수예요. 인사 나눠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향 잘 부탁드릴게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태수 씨도 반가워요. 모두 좋게 봐주니 좋네요. 미연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어디서 이런 며느리 얻기 힘들어요. 알죠? 어머, 얘 봐라. 장가 들기 전부터 그러면 엄마 살짝 섭섭해지려고 해. 엄마, 이제 형은 형수님한테 잘해주시겠지. 이제 우리 둘이 더 재밌게 놀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는 재미있게 흘러갔고 재치가 넘치는 예비 도련님과 시어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풀릴 수 있었어요. 태연 씨도 옆에서 잘 호응을 해주니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했죠? 네, 어머니.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결혼 전에 내가 꼭 하나는 부탁하고 싶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실 우리 거의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로 우리 집에서 꼭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아버지 제사는 챙겼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태연 씨랑 교제하면서도 제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사 지내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제가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더 편하시잖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은 다음에 놓을게요. 첫 만나부터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잘 들어가고 다음에 또 봬요. 어머님은 저에 대한 예의는 물론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진 않을지 먼저 집안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반에는 저도 제사라는 게 힘든 건 알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예비 도련님을 뵙고 난 뒤에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싸운 적도 없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시댁에 갑질이 있었을 때거든요. 오히려 결혼한 뒤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자주 오라고도 안 하시고 오히려 찾아가면 귀찮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남편이랑 데이트하라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죠. 어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같이 쇼핑이라도 나가실래요? 괜찮다, 미연아. 나는 태수랑 나가면 되니까 가서 태연이랑 놀고 와. 저도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어머나, 얘 좀 봐.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졌다. 왜 둘만 가요? 나도 갈래요. 나도 끼워줘, 그럼. 형수님, 저도 같이 가도 되죠? 그럼요. 다 같이 아울렛도 가고 저녁은 제가 낼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지냈고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오면서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로망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과 약속한 제삿날은 꼭 지켰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크게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음식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아예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출산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이는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면서 어머니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잘해주고 도련님도 자주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여서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요즘 만나는 분 없으세요? 아유, 저야 뭐 알아서 잘 만나고 있죠. 걱정 마세요, 형수님. 곧 동서 될 사람 데리고 놀러 올게요. 만나시는 분이 있으셨나 보네요. 말 좀 해주시지. 여보, 얘 완전 팔불출이야. 아주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던데 오늘에서야 말 좀 해주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살짝 섭섭해지려고 하네요. 에이, 들어봐요. 형수, 제가 만나는 사람 형한테도 오늘 말했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도 잘 들어. 형수, 제가 만나는 사람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착하고 저랑도 개그 코드도 잘 맞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도련님이 결혼하실 때가 되셨나 봐요. 그런 마음 들면 꼭 잡아야 한다던데. 자, 정말 예쁘죠? 눈도 크고 오목조목하게 생겨서 하는 짓도 너무 예뻐요. 와, 정말 미인이신데요?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그래도 난 우리 여보가 최고다.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자. 그날은 도련님께서 만나시는 분이 있다며 저희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성격도 좋다고 하시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내심 도련님께서도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 뒤로는 저희에게 실제로 소개를 해주었어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미스코리아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첫인상은 누가 봐도 예쁜 이목구비에 몸매까지 좋으니 자연스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때도 너무 예뻐서 놀랐는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사람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도 예쁜데 성격까지 좋아서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2, 3년이 지난 뒤 도련님도 결혼하시면서 제 동서가 생긴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한 이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 손 아래 동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어서 성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터라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제사 때마다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게 느껴졌는데 저 또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뿐인 시아버지 제사인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제 마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저에게도 이런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고 혼자 하셨던 걸 둘이 나눠서 하던 걸 셋이 함께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오히려 도와주는 편이라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편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요. 도련님도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도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면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동서도 잘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음식도 같이 하고 또 준비하는 게 빠르다 보니 솔직히 제사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으니 사실 저도 크게 그동안 불평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없었어요. 도련님이 결혼하시고 난 뒤에는 손 아랫동서가 들어오면서 가족 행사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 사람 좋고 친절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시댁에 가면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정리를 도와드리는 것쯤은 한 번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꼰대 같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서, 오늘은 설거지 우리가 할까? 형님, 아니에요. 이건 남자들이 하는 게 맞죠. 저희가 굳이 손에 물묻히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도 잘 트고 보들보들한 느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관리해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도 한 번쯤은 해야지. 어제부터 계속 도련님이랑 나는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저는 원래 설거지도 잘 못하고 오히려 답답하실 거예요.
다시 해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진짜 집안일은 제대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괜히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처음에는 동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며 시켰을 때 진짜 못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다 해야 할 정도라서 안 좋게 말하면 공주님처럼 큰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기분이 살짝 상하긴 했어요. 시집을 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동서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족이 늘었는데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동서한테 물어봤는데 집안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네. 이번에 한번 설거지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다시 다 했잖아. 처음부터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는 거고 설거지는 쉬운 편에 속하잖아.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은 하자는 거지. 그래도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괜히 우리 집사람만 고생한 것 같아서 그러지. 안 되겠다. 내가 태수한테 이야기할게. 일단은 지켜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동서랑 얘기 한번 해볼게. 저희는 워낙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의 흉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동서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속상할 수 있으니 괜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저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행동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명절을 빼고 난 뒤에는 저희가 지역도 가까운 편이라서 자주 저녁을 먹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는 동서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희 집 근처의 식당에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날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도련님이 챙겨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그냥 딱 공주님 느낌이더라고요.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까지 해주니까 저러다가 버릇이 나빠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도련님은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시나 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시네요. 이 사람이 원래 덤벙거리는 게 심해서 제가 옆에서 챙겨주는 편이에요. 손이 많이 가게 해도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데 유독 저를 챙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연약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챙겨주면 편하잖아요. 형님은 남편분이 따로 안 챙겨주세요? 오늘 보니까 혼자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좀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고 있어요. 걱정 마요. 그래도 형님, 여자로서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시댁 가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귀한 딸인데 그렇게 집안일하는 걸 보면 부모님께서도 속상하시지 않을까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머리를 누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친정에 가면 같이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는데 이게 여자 남자가 있을까요? 물론 종처럼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은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며느리들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 편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하는 것이 좋죠. 아무래도 시댁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건데.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한 번 계속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동서, 내가 5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다들 너무 잘해주니까 저는 결혼생활 5년 하면서 불편한 점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댁살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말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시집 온 뒤로는 저희 집에서 뭐 한 게 없잖아요. 에이, 또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가 흘러가. 다들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은데 이만해요. 형이랑 형수 말도 맞지 자기야. 그래도 시댁인데 너무 편하게 있긴 했어. 형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대화가 찝찝하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동서의 입장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누가 집안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동서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서로가 배려할 부분들은 배려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동서 잘 들어갔어요? 아까 기분 나빴던 건 아니죠? 형님, 솔직히 제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저 집에서도 설거지 잘 안 해요. 근데 왜 시댁 가면 여자들이 다 집안일을 해야 해요? 다 같이 하자는 거죠. 저희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시집 오기 전에도 손톱에 피부 관리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시댁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갈까 말까인데 이건 적은 편이죠. 매주 오라는 시어머니도 있는데.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가서 꼭 집안일을 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 결혼 생각을 하시면서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게 좋고 도련님과 남편도 모두 잘해주는데 동서가 단면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그 뒤로는 쉬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다른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일이 생긴 건 제삿날이 다가올 때였는데요. 시아버지 제사는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두는 편인데 그때는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다 보니 동서에게 먼저 부탁을 해두었어요. 동서, 내일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톡 확인을 안 해서.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카톡을 못 읽었나 봐요. 다른 건 아니고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날 일이 잡히는 바람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내가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얘기해봤어. 그럼 도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겠네.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줄게요. 형님 걱정 마시고 일 보시고 오세요. 굳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갈수록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말을 해준다던 동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가 도착했을 땐 도련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형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런 적 처음인데 이제 몇 년 됐다고 소홀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또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바쁘다고 동서한테 미리 말해놨는데 못 들었어요? 엥? 오히려 저한테는 더 일찍 올 것 같다고 제가 할 일도 다 하신다고. 그래서 저 일부러 늦게 왔어요. 그럼 이거 다 어머님이랑 태원 씨가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님께는 말씀드렸고 태수는 늦게 와서 내가 전화로 말해줬어. 많이 바쁘면 오늘 쉬라고 할 걸 그랬네. 고생했다 미연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늦었으니 일단은 마저 준비하자. 저는 분명히 동서에게 말을 전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사 이외에도 동서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마치 일부러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다시 돌아온 제사 때도 동서는 불참하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는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늦게라도 와서 참석해. 저 진짜 안 돼요, 형님. 예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라서 취소도 어렵고 늦게도 못 가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말은 안 했는데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님, 그래도 제가 아예 안 갔던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빠진 거 가지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야. 동서 온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가잖아.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대답은 건성건성하잖아.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듣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제가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말로 시댁 식구들 자주 봐서 뭐해요. 결혼하고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한번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동서는 적반하장으로 그럼 본인이 가서 뭘 해야 하느냐며 말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저를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드는 느낌만 들더라고요. 좋지 않은 채로 시댁에 찾아가서 음식을 하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일 때문에 살짝 늦어서 얼른 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동서는 오늘도 안 온다니? 요 근래 통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엄마. 요 근래 일도 많아지기도 했고 저도 요즘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도련님의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 동서 일을 잘 모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제사 후 정리하며 도련님께 물어봤어요. 도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형수. 그냥 결혼하고 나서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동서랑 싸웠구나. 아유, 도련님, 저희 부부도 요즘 많이 다투고 그래요. 그래도 제사 안 오고 그러는 건 뭐 바쁜데 어쩌겠어요. 저도 말해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여행 중이에요. 일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는 저도 믿었어요. 제사날만 되면 회사에서 바쁘다고 하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제가 SNS를 안 하잖아요. 심심해서 깔아봤는데 그동안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도련님의 말을 듣고 나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동사가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다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충격이 꽤 큰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일부러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랑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몰래 본 게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물어봤어요. 여행은 누구랑 간지 알아요? 느낌은 친구랑 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더 보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도련님이 SNS를 하지 않다 보니 개인 계정에다가 동서가 글을 올린 것 같았어요. 저도 딱히 SNS에 관심이 없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일단은 도련님께 동서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와서 SNS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말 여행을 간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만 간 건 아니었고 꽤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데 도련님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부부들은 여행 가면 인증사진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커플 사진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솔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에 달린 말들도 모두 혼자 가는 듯한 느낌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누구나 선호할 만한 인상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은 물론 팔로워도 많은 편이었는데 그동안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게시글을 보니까 날짜도 체크해보니까 행사가 있을 땐 꼭 나간 것 같았어요. 다음날 도련님께 물어보니 본인은 이번 일을 모른 척하고 일단 한 번은 넘어가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며 도련님께 정신을 차리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그 내용들을 모두 제 파일로 옮겨놓고 SNS를 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동서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 바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의 일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전하는 걸 못하기도 하고 팔로워를 건너 보다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동서와 다른 남자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댓글로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이것도 자료로 남겨두었거든요. 이 부분을 누구에게 나눌까 싶어서 친구들에게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에게 물어보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하고 다닌 게 사실상 와이프로서는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도 하지 않은 채 바람까지 핀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지하게 도련님과 남편이랑 셋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사자에게 알리기 이전에 도련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어요. 도련님이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이걸 제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무슨 일인데 저 혼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SNS 통해서 알아봤는데 연애 계정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와이프가 불륜이라도 한다는 소린가요? 형수, 아무리 저희가 친해도 이런 장난은 재미없어요.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근데 와이프가 모아둔 자료 보니까 맞더라. 충격적이겠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해요.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 더 상처네요. 도련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미 본인도 동서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더라고요. 도련님도 처음에는 동서가 외적으로 끌린 건 맞지만 착한 심성에 마음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연애 시절 때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거나 설거지가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본인은 귀한 집 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면서 가정부라도 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여보, 집에 있으면 집안일도 좀 하고 치워두지 그랬어.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가득하네. 아, 오빠, 바빠서 그랬어. 당신이 좀 해주라. 아니, 여보,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전업주부 하겠다며. 그러면 적어도 집안일은 제대로 해줘야지. 내가 당신 집안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진짜 너무하네. 나도 바쁘다고. 맨날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으면서 뭐가 바빠? 온종일 일하고 온 나는 안 보여?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휴대전화만 보고 사는 것처럼 말하네? 바빴다니까?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했으면 가정부를 구하지.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내 탓을 해? 나도 귀한 집 딸이야. 내가 이런 것만 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오히려 동서는 적반하장으로 도련님께 본인이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능력이 없는 도련님 탓을 했다고 해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둔 동서는 그때부터 생활비를 밥 먹듯이 쓰며 카드값까지 밀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혼자 벌어도 둘이서는 충분히 먹고 살고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저축을 많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고 집안일은 더 밀려가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도련님은 동서에게 취업할 것을 요구했고요. 당신 이제 일 쉰 지 벌써 1년 넘어가. 집안일도 그대로고 사실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벌어서 얼른 대출도 갚고 그러는 거 어때? 우리 아이 계획도 있는데 나는 병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싶어. 당신도 직장인이니까 알 거 아냐. 병원 간다고 하면 엄청 눈치 보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가지기 싫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마음이 좀 바뀌었어. 나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하고 앞으로 집안일도 열심히 할게. 응? 알겠어. 이번에는 한번 믿어볼게. 자기야,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동서를 믿었던 도련님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았다고 해요. 오히려 나가는 횟수가 늘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온기가 없는 집안을 보는 게 힘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도 고민을 해봤다더라고요. 이후 잦은 외출에 불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다고 해요. 각방을 쓰는 것은 물론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이라면 바로 이혼하셨어야죠. 불륜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서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형수,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 집이 무슨 가정부가 필요할 정도로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일도 안 하면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게다가 불륜이라니. 남편은 동생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저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무시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도련님이 마음이 없다면 이혼을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도련님의 말을 끝으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뒤에는 도련님께 따로 연락이 없었고 다음 만남은 저희가 어머니 생신 때 만나기로 정해둔 날이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동서는 다른 일이 있다면서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사태를 알고 있으니 이미 다른 곳에 놀러 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서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잘 참았던 도련님도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오래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저는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할 게 많아서 동서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동서 미안한데 이번에는 일찍 좀 와줄 수 있을까? 오늘은 할 게 많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벅차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안해요, 형님. 이번에도 제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시켜도 되잖아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있어. 이번에는 정말 안 될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네, 형님. 죄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뭣도 안 되는 년이 매번 이렇게 전화해서 징징거리니까 짜증나 죽겠어. 아, 그 화도 안 낸다는 형님 말하는 거야? 야, 그 정도면 정성이다. 한번 가서 도와주지 그래. 내가 미쳤냐? 거기 가서 기름기 냄새 쩔어가지고 한번 다녀오면 옷이나 가방에 냄새 배는데 진짜 최악이야. 별것도 아니면서 자꾸 일 시키려고 한다니까. 아니 그럼 너는 이혼해서 혼자 살지 굳이 왜 이혼을 안 해? 야, 이혼하면 순간 복잡해져. 또 매달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버리라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나서는 저도 이대로 참는 건 호구라고 생각이 들어 바로 녹음 파일을 도련님께 전송해 드렸어요. 저는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듣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는지 동서는 그 뒤에 따로 연락을 주진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전해들은 도련님은 충격에 빠진 듯했고 남편 또한 그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화가 났던 건 그 대화에서 저를 너무 깔봤다는 게 화가 난다며 도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질 않아 도련님은 저에게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동서가 저를 무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보내고 도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동서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에요? 도련님 얘기도 없이. 좀 들어갈게요, 형수. 야, 너도 빨리 들어와. 뭐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서 왔어? 이 사람이 그동안 형수랑 형한테 했던지 모두 반성한다고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예쁘고 청초한 느낌이었는데 무릎에도 멍이 들고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일으킨 뒤에 그렇게까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련님과 둘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 뺨도 빨갛게 부어있었고 동서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대화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두 분을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왔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제사는 참석도 하지 않고 가족 모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사람이.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시댁에 가면 뭔가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사실 형님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두 사람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저는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륜도 다 알게 되었고 동서도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냐며 도련님께 물어보더라고요. 나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당신이 때린 것도 다 참아줄 수 있어.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아직도 넌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지금 때린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오나 본데 그동안 불륜했던 것들 그리고 네 통장 내역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같이 살자고? 반대로 너였으면 같이 살았겠냐? 우린 이제 끝이야. 오늘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해서 사과하러 온 거고. 도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굳힌 것 같았어요.
동서는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고 도련님은 이만 가보겠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 중 하나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다행히 잘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도련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멍이 든 모습을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했을 당신을 떠올리니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도련님은 저희에게 또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동서와는 정리하기로 했다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른다고 했지만 성격도 좋고 예뻤던 동서는 내면에서 저희를 욕하고 또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도련님이 많이 참기도 했고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3,400은 기본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활비가 아닌 개인적인 돈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도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얼마 전에 태수 왔다 갔다며 너희는 괜찮니? 네, 두 사람 정리한다고 저희한테 카톡도 왔어요. 그동안 사실 걔 와이프가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죠. 태수만 오히려 불쌍하게 됐어요. 나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너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도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 너희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식기세척기 사달라, 뭐 사달라 가전제품이나 금전적으로 요구할 때가 많았어. 어머니한테요? 어떻게 전화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고생하셨어요. 결혼 전에도 제사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일부러 더 얘기하진 않았어. 괜히 태수한테 불똥 튈까봐. 그래서 더 미연애한테 미안하더구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솔직히 제사 때 많이 힘든 것도 아니고 종종 일 많을 때만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동서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걔 감싸고 도는 거야? 아니 그동안 해왔던 행실을 봐. 미스코리아 출신이면 다야? 성격이나 매너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속에서도 동서가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동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야기이고 이후에는 저도 완전히 동서에게 등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부른 건 그동안 아버지 제사 이어온 우리 미연이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저한테요? 안 주셔도 되는데. 뭔데요?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린데. 미연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줄까 생각 중이야. 압구정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판다고 하셨잖아요. 너희 아이도 커가고 있고 갈수록 큰 집 필요할 텐데 그냥 거기서 살면서 제사도 그쪽에서 지내도록 하자. 음식하는 업체도 그 근방이라서 배달도 빠르게 될 거야.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렇게 큰 거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제사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다오. 그동안 힘든 내색 하지 않고 매년 제사 챙겨주면서 도와준 모습에 감동했단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형수,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자 동서가 들어와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받을 자격 돼.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처음에는 좋은 감정보단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서울 중심보다는 아니지만 요즘 압구정동 엄청 비싼 편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이 학세권으로 되어 있고 입지도 좋은 편이라서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고 가셨던 유산이라고 해요. 남편이랑 이런 부분을 상의해봤는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어머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알고 보니 도련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서가 이 부분을 알고 재산분할 요청을 했지만 동서가 잘못한 게 많다 보니 다행히 모두 도련님 명의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유책 배우자였던 동서는 결국 제대로 받은 것 하나 없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도련님은 홀가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건물을 받기로 하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재산은 저희 집에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혼했던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도련님께서 네가 제사를 제때 드리기만 했어도 저 아파트는 네 것이었을 텐데 복을 걷어찼다며 이야기한 걸 듣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솔직히 형님 다 알고 계셨죠? 그렇게 제사 지내면 건물 받을 거 알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오랜만에 연락 와서 왜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어. 어머님이 내가 제사 열심히 도와드려서 주시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진 않았어. 순진한 척도 작작하셔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얘기 다 하고 끝낼게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히 형님이 모르셨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였겠죠. 너무 속물 아닌가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죠. 야, 너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그럼 그동안 네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네가 네 복을 걷어차놓고 왜 나한테 와서 지랄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볼 일 없는데 연락하지 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서 동서에게 내뱉고 그날 표정이 안 좋으니 남편이 저에게 물어봐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도련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역시 돈을 보고 시집 온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도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가 좋기도 하고 그만큼 능력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반대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일이 되어버리니 도련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편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는데 동서는 이혼 이후로 계속 전전긍긍하며 취업도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계정도 폭파했는지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동안 도련님이 동서에게 못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단순히 돈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어요. 시아버지 제사 역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온 결과 시어머니도 인정을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도 못했던 선물까지 받게 되어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동서로부터 벗어나고 그 뒤에 도련님은 다행히 더 좋은 분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SNS를 하지 않았던 도련님이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메시지로 동서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본인을 다시 받아달라는 이야기였다는데 재혼을 하기로 했으니 너는 낄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제대로 차단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사실 사람이 외적으로만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인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로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도련님이 만나고 계신 분은 인성부터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부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또 시어머니께도 따로 찾아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네요. 이전에 있던 동서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식구는 들어오면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도련님과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올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될 텐데 스스로 어떤 걸 도와줘야 하냐면서 챙기는데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이네요. 마치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하던 모습이 생각나고 어머님도 저를 보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동서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시아버지의 제사를 소홀하게 하지 않고 잘 챙겨서 받았던 압구정 아파트도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두 번째 축복이 찾아와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심심할 때마다 듣는 사연 프로그램에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제 사연을 써봤어요. 다들 인생에 있어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인성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무조건 잘해주고 참는 건 호구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할 말은 하고 지내고 있어요. 누구든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며 넘기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동서를 초반부터 잘 잡았으면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도련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니까 소용이 없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풀리며 따뜻해지고 있네요. 봄이 오는 게 느껴져요. 두 딸과 같이 사는데 딸들도 봄이 오니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데 참 다행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그걸 겪으며 저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밖으로 표출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는데 두 딸의 응원도 아주 컸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응원해주는 딸들 덕분에 마지막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딸 둘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매로 자랐는데 그래서 자매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자매들을 보면 사이가 완전히 좋거나 나쁘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동생과 저는 다른 자매보다 더 특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전부였거든요. 저와 동생은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에 육지로 향하는 배가 겨우 한두 개가 전부였던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거기서 부모님과 우리 자매는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흐릿하게 기억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생과 저는 배가 들어오는 위치에서 놀고 있었어요. 항상 엄마는 배가 닿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선아, 미선아, 아이고 내 새끼들 배 안 고파? 엄마가 해놓은 간식 먹었어? 엄마, 아빠! 지금도 섬에 가서 그 자리를 보면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때 나이가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잡은 생선이 반찬이었고 동생과 둘이 엄마 옆에서 같이 해산물을 다듬기도 했어요. 주변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서 가끔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면 옆집 순이 이모네에서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바로 직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그렇게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예기치 못한 날씨 때문에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비가 내릴 줄 몰랐던 부모님은 그대로 바다에 나가셨다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시체라도 찾았는데 엄마는 아예 실종됐어요. 한 번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우리 자매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라 주변 어른들이 대신 장례는 치르셨던 것 같아요. 섬 특징상 다들 아는 사이였고 부모님도 섬 토박이라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어도 다들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왕래하던 친척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심지어 고아라서 저는 외조부가 있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친할머니가 살아계시긴 했는데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 저는 장례식장에서 친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처음 보게 됐습니다. 네가 지선이냐? 얘가 미선이? 아유, 네 애비는 내가 섬에서 나오라고 몇 번을 말해도 들어먹질 않더니 네 애미가 좋다고 그렇게 섬에 붙어있더니 아유, 내가 속이 터져서 새끼들이 보고 싶지도 않았어. 친할머니의 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제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흉을 봤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 할머니가 미워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흉보는 동안 이웃 주민들이 오히려 빈소를 지켜줬어요. 어른들은 저와 미선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유, 이런 토끼 같은 애들을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아유, 그렇게 애들 예뻐했는데 어떡해. 특히 옆집 살던 순이 이모가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친할머니를 따라 섬을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엔 섬을 떠나기 싫어 고집부렸어요. 절대 싫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살던 집이에요. 떠나기 싫어요. 너희들끼리 살 거면 그렇게 해.
나라고 네 예뻐서 데려가냐? 어? 나도 데려가기 싫어. 안 그쵸? 아유, 이 망할 놈의 섬을 내가 다시 오나 싶었더니, 아유. 하지만 아무리 고집부려도 제 나이는 그때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친할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섬을 떠나는 우리 자매를 보고 이웃 어른들은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8살, 6살 자매가 보호자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을 떠나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는데 할머니가 살던 곳은 바로 산속 시골이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들려줬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섬이 싫으셨대요. 주변에서 배를 타다 돌아가신 분을 워낙 많이 봐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아빠와 같은 선장이셨고 아빠처럼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와 아빠를 데리고 섬을 나가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빠는 엄마를 만나 섬에 정착했고 고모만 데리고 나오셨대요. 슬프게도 고모는 육지로 와서 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속에서 살고 계셨다고 할머니가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동생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섬에서 살며 해산물을 끼니마다 먹던 우리 자매는 산속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섬에서는 보기 힘든 나물이 반찬이라 생존하지 않던 반찬 투정도 하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 미선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함구증에 걸렸어요.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는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나 무당의 할머니가 데려가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밀이 있다면 미선이는 저한테는 아주 작게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주로 문장이 아니라 단어만 내뱉는 수준이었어도 행복했습니다. 일부러 할머니나 학교 선생님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선이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확실히 옛날 분이라 우리 자매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서로 왕래가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에서 본 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갓난아기 때 봤던 기억이 있다던데 당연히 저는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이미 하늘에 간 엄마를 어찌나 제 앞에서 욕하던지 나중엔 듣기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네 애미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이 빨리 가지 않았을 텐데. 아유,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섬에 남았다가 봉변을 당해. 할머니는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면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부러 학교가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동생 손을 꼭 잡고 산에 가서 둘이 놀았습니다. 동생이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닐 때도 저는 미선이를 우리 학교에 데리고 갔어요.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텐데 그 시절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가 분교라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았거든요. 워낙 작은 학교고 동생도 그 학교에 입학할 거라 선생님은 흔쾌히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서로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언니라서 동생을 유별나게 챙기긴 했어요. 저한테 미선이는 딸이나 다름없었고 미선이에게 저는 언니이자 엄마였거든요. 학교에서 친구가 장난스럽게 미선이를 놀리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미선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과보호는 더 심해졌어요. 선생님, 우리 미선이 숙제 뭐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아유, 미선이는 언니 없으면 어떡해? 지선아, 미선이 내일까지 이거 해야 돼. 집에 가서 봐줘. 숙제도 제가 나서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며 챙겼습니다. 그때는 미선이가 길을 걷다 넘어져도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대신 다쳐야 하는데 감히 동생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죠. 그런 제 맘을 아는지 미선이도 제가 자기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는 미선이의 입을 트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같이 교과서를 읽으며 육성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자라고 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가방, 책상, 학교, 선생님. 그렇지. 그렇게 내뱉는 거야. 알겠지? 내일 학교 가서 동석이랑 선생님 앞에서 말해보자. 잘했어.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실제로 미선이는 중학교를 입학할 때쯤엔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래도 소심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선이를 지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활발한 성격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와 사는 것도 점점 적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16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전부터 할머니는 피를 많이 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읍내까지 가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해도 반찬을 남을 받게 해주지 않아도 틈만 나면 우리 엄마를 욕해도 그래도 같이 살았다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갈 곳 없던 우리 자매를 거둔 고마운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다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노환으로 집에서 잠드신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이 없으니 장례식장은 매우 횡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장례식 때는 이웃들이 많이 오셨는데 할머니는 워낙 시골이기도 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셔서 빈소가 초라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초라하고 횡한 빈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쳐 잠든 미선이를 보며 저는 막막한 앞날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걱정되어 잠도 오지 않았어요. 사실 할머니와 살던 곳이 너무 시골이라 고등학교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된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게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미선이와 둘이 살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살아갈 돈이 없어서 돈도 벌어야 했고요.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보통 남의 밭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밭일을 해본 적도 없으니 막막했어요. 집에 와서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막막함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냥 내 인생은 미선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아주 무모한 선택도 했는데 무작정 미선이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린 나이여도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책임감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건 허용해도 미선이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진짜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직도 서울로 올라가던 기차 안이 생생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심장이 매우 쿵쾅거렸어요. 그래도 동생의 손을 잡고 묻고 물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옷장 안에 숨겨놓으신 돈을 털고 털어 겨우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 고아예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키워주셨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한 달이 지나면 제가 돈 벌어서 꼭 2방 얻을게요. 제발요. 사장님은 사정이 딱하다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미선이의 손을 잡고 전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의 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니? 네, 제가 미선이 언니이자 엄마예요. 무슨 일 있으시면 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은 당황하셨어요. 언니라고 해봤자 미성년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소심한 미선이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바로 일을 구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미선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원 바로 밑에 있는 고깃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하셨는데 제가 너무 절박해 보였는지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고깃집에서 일하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분식집에서도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겨우 시간이 나면 미선이를 데리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을 사줬습니다. 저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미선이는 부모 없는 티가 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예쁜 옷을 사서 미선이를 입히기도 했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미선이는 학교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제가 본인 걱정을 종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충격에 함구증까지 걸렸으면서 어느덧 반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보통 사람처럼 말도 잘해서 더 뿌듯했어요. 번 돈은 미선이의 옷과 먹는 것을 제외하고 절대 쓰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위한 투자는 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고시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단칸방을 하나 얻게 됐어요. 반지하도 아닌 아예 지하에 있는 방이었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해가 들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죠. 언니, 고마워. 나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 때문인 거 다 알아.
내가 평생에 걸쳐 갚을게. 갚을 필요 없어. 우리는 서로 인생에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의지하며 살자. 미선이와 저는 서로를 그렇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오로지 동생에게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미선이가 꼭 대학에 가길 원했어요. 대학에 가면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악착같이 저축했습니다. 모아도 돈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하는 일에 추가로 더할 일이 없나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시장에 갔더니 어떤 국밥집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서 물어보니 당장 내일부터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는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하나 더 늘렸어요. 예, 저기 가서 주문 받아. 아우, 3번 테이블 나갔어? 아우,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아르바이트 많이 했대서 뽑았더니 사기당했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일게요. 국밥집 사장님은 제가 손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억울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는 사장님들이 저처럼 손 빠른 친구는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로 제가 일머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끝나고 간식을 사서 집에 가면 미선이가 웃는 얼굴로 맞아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서 일하는데 누가 자꾸 제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누구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 아들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았고 사장님과 다르게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진짜 이상하죠? 집안 식구들도 그래서 엄마가 저러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일 끝나고 일정 있어요? 같이 뭐 밥이라도 먹을래요? 사장님 아들의 이름은 동민이었는데 동민 오빠는 저한테 누가 봐도 호감이 있었어요. 다만 사장님 눈치가 보였는지 은근히 다가왔죠. 그래서 저희는 비밀 아닌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던 저는 무조건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서울에 와서 무식하게 돈만 벌었던 제가 오빠를 만나고 성격이 조금 밝아졌어요. 돈만 버는 기계처럼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돈을 벌었던 제가 처음으로 새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선이는 자기 일처럼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민 오빠를 만났던 이유는 바로 미선이에게도 잘해줬어요. 오빠는 대학생이었는데 미선이의 공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주는 오빠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됐죠. 미성년자 둘이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빠 덕분에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장님 몰래 연애하는데 확실히 연애를 시작하니 일을 해도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선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다만 장학금 때문에 미선이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죠. 저는 동생과 떨어지기 싫어서 저도 같이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알아. 이제 언니 인생 살아야지. 나도 성인이고 이제 스스로 인생 살아보도록 노력할게. 언니는 동민 오빠도 있는데 서울에 계속 있어. 그래도 되는 거야? 언닌 네가 걱정돼. 가서 적응은 잘할 수 있겠어? 언니는 내 나이 때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집도 구하고 다 했으면서 왜 그래. 난 언니한테 고맙고 미안한 맘뿐이야. 마냥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던 미선이는 어느새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기숙사까지 있던 터라 저는 미선이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등록금 내라고 모아놓은 돈을 줬더니 미선이는 거절했습니다. 동민 오빠와 결혼하게 되면 쓰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오빠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아에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제 맘을 아는 건지 남자친구는 저에게 검정고시를 제안했어요. 미선이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외로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장도 생겼어요. 그때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에게 우리 사이를 들키기도 했어요.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꼬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분수를 알아야지! 엄마, 내가 지선이 보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뭐? 아유, 머리야.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너!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마! 예상대로 사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예상한 반응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화를 내는 사장님이 밉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니 좋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쫓겨나도 마냥 행복했어요. 실제로 미선이가 지방에 내려가고 많이 외로웠는데 그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 남자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2년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의 반대는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죠. 우리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 갔더니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이런 역경이 있어야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불려우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너, 내가 다 소문내서 여기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일하던 가게에 와서 격하게 반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엔 어떤 제 또래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욕하더라고요. 누구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대신 욕해주고 나서주니 그 모습을 보며 버텼어요. 엄마, 이 사람이 그 여자야? 진짜 딱 봐도 가난해 보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별개로 결혼은 현실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모았어도 한계가 있었고 남자친구는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이라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미선이가 지방으로 가고 우리 집에서 돈 것처럼 지내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집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날뛰셨는데 이미 제가 알았을 때가 임신 5개월이었어요. 아이가 워낙 작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생리를 거르는 날도 많아서 전혀 몰랐죠. 결국 아이가 생겨서 시아버지가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라고 절 반기신 건 아니고 대를 이을 아이가 있으니 받아준다는 느낌이 컸어요. 어쨌든 결혼하게 된다니 얼떨떨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거 알려주는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 내가 말해주는 거야. 원래 결혼할 때는 돈을 다 끌어모아야 하는 거니까 지금 사는 그 집 팔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자. 내가 너한테 살림을 좀 알려줘야겠어. 네? 저는 동민 오빠랑 우리 집에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머머머머,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알겠니? 시댁에서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건데, 역시 부모가 있어야 배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생활 상식을 좀 배워. 기회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강요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은 돈을 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가방끈도 짧으니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도 낳을 거고 그러면 시부모님 도움을 받을 날이 많을 것 같으니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미선이었어요. 미선이는 방학이면 서울에 와서 저와 지냈는데 갑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는데 동생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시댁에 책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왕 하는 결혼인데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자. 미선이의 고마운 배려로 저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본인 아들과 제가 결혼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임신한 상태인데도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빨래도 어찌나 많이 시키던지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길 원해서 일하던 가게를 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어요. 넌 빨리 일어나서 집을 한 번 더 다 닦고 빨래 돌리고 요리해야지. 그리고 어디 가면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시아버지 출근하시면 그때 먹는 거야. 알겠니? 네. 네라고 대답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란 말이야. 내가 진짜 너만 보면 속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저게 뭐가 좋다고 결혼한다고 데려왔는지.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배운 게 있어야 제대로 하지. 언니, 제가 알려줄까요? 대놓고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쳐도 시누이까지 그러니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보며 버티려고 했죠. 시간이 지나 출산했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은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유일하게 미선이만 저를 축하하러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미선이는 저에게 축하한다며 선물까지 사서 방문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뭐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쩐지 예감이 안 좋았어. 대를 이으라고 결혼시켰더니 딸을 낳아? 아유, 넌 잘하는 게 뭐냐? 그래, 다음엔 아들을 낳도록 노력해라. 아들을 낳지 못한 게 그렇게 죄인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출산하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 그래도 서러웠는데 시어머니가 종일 구박하니 못 살겠더라고요. 게다가 조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바로 또 새벽 5시부터 깨워서 일을 시켰어요. 미선이가 너무 보고 싶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혼자 숨죽여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나마 옆에서 위로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혼자 시댁에서 온갖 집안살림 도맡아 하며 아이까지 독박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에는 기필코 아들을 낳으라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의 성별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의심부터 받는 우리 아이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막막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쓸개와 간을 빼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완전히 돌변했어요. 첫째 출산 때까지는 그래도 다정한 면모가 있었는데 둘째 출산 이후로는 아예 육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 바닥을 닦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하는 제가 안쓰럽지도 않았나 봐요. 2명의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트집을 너무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고 해서 소금을 덜 넣으면 싱겁다고 난리셨어요. 아우, 야! 넌 국이 이게 뭐냐? 넌 이걸 요리라고 했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어?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이렇게 싱거운 걸 누구 먹으라고 한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애들 돌보면서 끓여서 그런가 봐요. 소금 더 넣을까요? 애는 너 혼자 키워? 난 너보다 더 했어. 어디서 말대꾸야?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제가 아무리 변명해도 시어머니는 말대꾸라며 절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두 딸이 노는 것도 보기 싫었는지 우리 딸들은 거실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아들 타령을 하도 해서 제 이름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이때부터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고 온 돈으로 도박까지 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저는 시댁에서 살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아 독립할 예정이었는데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시댁에서 계속 버텼던 이유는 바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지? 난 친구들이 시집살이 심하다고 할 때마다 언니 생각나.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선아, 언니 괜찮아. 다들 나한테 잘해주셔.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적응 잘해. 이미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지? 예, 그럼. 나도 언니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아. 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시댁 식구들이 잘해준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난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미선이와 연락은 꾸준히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미선이는 제 행복을 물어봤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 동생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게 맞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행복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편이 미선이가 기숙사에서 나가서 방을 얻을 때 보증금을 지원해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에선 종일 구박받고 아이들 육아에 힘들고 시누이의 얄미움 때문에 괴로웠지만요. 남편의 도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월급을 미리 받아 도박에 쓰기도 했어요. 한심했고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지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두 딸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댁을 나가면 당장 길거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일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데 딸들 나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미선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을 땐 그래도 미선이와 제가 나이가 비슷했으니 괜찮았는데 딸들은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언니, 갈비찜 맛이 왜 이래요? 우리 엄마가 저번에 알려줬다는데 언니는 왜 똑같이 해도 맛이 다르지? 다시 배워요. 우리 딸, 엄마가 다시 해줄까? 엄마가 해야 맛있지? 엄마가 한 거랑 언니가 한 거랑 맛이 너무 다르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구박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받아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심해져서 나중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들리는 척 아이들 육아에 힘을 쏟았어요. 집에서 딸들을 예뻐하는 어른이 저밖에 없으니 딸들은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귀엽고 안쓰러우면서도 참 힘들었어요. 아이는 저와 남편이 만들었는데 오로지 책임은 저만 지고 있었으니까요. 한숨이 절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까지 정말 유치원 행사도 제가 혼자 챙겼습니다. 오죽하면 밖으로 놔두는 남편 때문에 딸들은 아빠를 어색해했어요. 저도 속으로 이건 아니라고 느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남편의 지갑에서 현금을 조금씩 빼서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하면 돈이 없어져도 모르는 사람이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살 때도 최대한 깎아서 잔돈을 만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몰래 바느질하며 일감을 구해 용돈벌이도 했습니다. 기계처럼 모았던 돈은 이미 남편의 도박으로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조금씩 모이니 저도 시댁에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아주 소액이어도 할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한 것처럼은 아니었지만요. 얘, 넌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바닥에 이래? 좀 제대로 닦어! 어머니, 아침에 제가 닦은 거 보셨잖아요. 아가씨가 아까 거기서 과자 먹던데 아가씨가 그렇게 했나 봐요. 뭐? 그럼 우리 딸이 잘못했다는 거야? 시댁 식구 무서운 줄을 몰라? 그냥 그 원인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저렇게 대응하고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그냥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이미 의지하지 못하는 대상이라 딸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들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낳았는데 너무 예뻤고 제 딸들인데 진짜 착하거든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소중한 보물이었죠. 미선이도 우리 딸들을 아주 예뻐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로 저를 보러 왔는데 미선이는 볼수록 더 예뻐졌어요. 데리고 온 남자친구도 제 남편과 달리 훤칠하고 다정하고 성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 동생을 믿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언니, 지영이랑 소영이 맛있는 거 사줘. 알겠지? 아니야. 언니 돈 많아. 안 줘도 괜찮아. 가져가. 이걸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언니, 그럼 언니라도 사 먹어. 언니가 나 키웠으면서 이런 용돈도 안 받으면 어떡해. 미선이는 저를 보러 올 때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그런 미선이를 보며 비록 제 인생은 이래도 동생이 행복하니 다 괜찮았어요. 힘들게 어릴 때 동생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게 돌아오니 기뻤습니다. 미선이가 준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비상금으로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나중에 딸들을 위해 쓰려고요. 미선이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살겠다고 해서 그것만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동생을 보고 나면 기분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만을 위해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동생 남자친구였죠.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지 싶어 받았더니 우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동생의 남자친구는 오열하며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숨이 끊기기 직전인 동생의 모습이에요.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미선아, 안 돼! 미선아,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해! 미선이는 제가 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자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하늘로 갔습니다. 동생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뺑소니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저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가버려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해도 버텼던 이유가 사라져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생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장례식은 마칠 수 있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동생의 남자친구는 성심성의껏 동생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남자친구는 제게 말해줬어요. 항상 미선이는 언니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언니가 키운 거라고. 그렇게 언니한테 이제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결혼하고 서울로 가자고 항상 저한테 말했어요. 미선이는 언니가 인생의 전부라고 사귀기 전부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나 머리가 아팠어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낼 때와 할머니를 보낼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거든요. 아니, 슬퍼도 이렇게 슬프진 않았죠. 동생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힘든 제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눈치를 주는 모습에 저는 맘속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그동안 생각만 하던 것을 현실로 옮길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결정의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동생은 뺑소니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를 가져간 사람에게 용서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1억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1억 내가 개같이 벌어서 줄 테니 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미선이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동생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 1억을 다 줬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아직도 고마워요. 외모도 속도 좋은 청년이라 좋은 여자 만나서 다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줬습니다. 간 사람은 갔으니 본인은 본인 인생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제 동생 보상금에 대해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1억을 받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으로 인해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와 딸들이 독립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래 이런 것은 타인에 의해 알게 되잖아요.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시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했는지 절 찾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가해자 연락을 안 받은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동생을 잃은 것도 가슴 아프고 살기 어려운데 장례 절차가 끝나고도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또 하나뿐인 동생이라 최대한 좋게 보내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와중에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시댁 일도 있으니 몸이 2개여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본인도 급하니까 무작정 시댁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보상금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예, 넌 돈이 생겼으면 말을 해야지. 혼자만 알고 있니? 제 동생 목숨값이라 저만 알아도 되지 않나요? 어머머,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유, 됐고 그 돈 우리 연희 결혼자금으로 쓰자. 마침 아파트 좋은 곳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 사고 나서 받은 보상금인데요. 그걸 왜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써요? 이제껏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뭔 소리야. 당연히 보태야지. 아유,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 제가 무료로 얹혀 살았어요?
여기서 지금 10년째 혼자 집안일 다 했어요. 그것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죽어라 이랬는데 이제 뭐요? 저 절대 제 동생 목숨값 못 줘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날이에요. 제가 큰 소리를 내니 딸들은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시댁에서 10년을 살림해도 돌아오는 건 목숨값 내놓으라는 말이라니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치며 말하고 있으니 방에서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언니, 집 떠나가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돈 많이 받았던데. 가족끼리 왜 그래요? 야박하네? 가족? 우리가 가족인가? 나는 그거 처음 알았네요. 어머, 그럼 가족이죠. 가족끼리는 이렇게 돕고 사는 거예요. 언니가 고아라서 몰랐나 본데. 뭐? 야, 너 말 잘했어. 고아? 너는 있는 부모가 왜 저 모양이야?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게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저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었죠. 신우에게 달려가 미친 듯이 쏘아댔습니다. 말리는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혹시 몰라서 모아놓았던 옷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남몰래 모은 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우리 딸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막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대로 돈 안 주면 다신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가면 너 이혼이야? 야, 이 망할 인간아. 내가 할 말이다. 이혼해. 네 아들 안 볼 거야. 평생 도박 중독자 데리고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디 남 부끄러워서 데리고 다니겠어?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나 미쳤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거나 잘 받아. 얘들아, 가자. 그리고 저는 진짜 시댁을 나와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동생 남자친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침착하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단칸방을 구해서 딸들과 지냈습니다. 비록 좁아도 제 소중한 딸들과 있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동생과 같이 살았던 그 지하 단칸방이 생각이 나기도 했죠. 그래도 마지막에 시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와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받자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좋았잖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우리가 언제 좋았어. 됐어. 나는 더 너랑 할 말이 없다. 1억 받는다며? 그거 나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아, 진짜 너라는 인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아깝다. 야,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마지막까지 개차반처럼 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저 인간 자체에 대한 환멸이 끊이지 않았죠. 이혼은 결국 하게 됐고 저는 해방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상금 받은 것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열심히 살았고 또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은 없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사느니 딸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좀 진정된 후엔 두 딸을 데리고 처음으로 섬에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선이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이 가득한 그 섬이요. 남편에게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던 제 고향에 방문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던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딸들과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아주 새로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간이 나면 종종 들르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옆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볼 수 있을 때마다 찾아오면 머리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찾아나가길 바랄게요. you